자, 교재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당권은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두세 문제 출제가 된다 생각하시고 조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의 개념이다 이런 뜻이죠. 자,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즉 점유는 지가 하고 이 말입니다. 채무자 또는 제3자 지가 점유를 하고 이런 뜻입니다. 자,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 저당권자의 우선 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잘 보면은 저당권자가 나와 있고 설정자가 안 나와 있죠, 그죠? 설정자 누굽니까?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채무자가 설정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설정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설정자가 된 경우를 뭐란다? 물상보증인. 그 제3자 동그라미 딱 치시고 물상보증인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물상보증인. 그래서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즉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자기 자신이 점유를 하고 있는 채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다른 채권자는 누굽니까? 일반 채권자 또는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 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기억하시고. 자, 바로 건저당이 나오네요. 건저당 조문을 우선 보겠습니다. 건저당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그럼 채무가 확정이 됐단 말입니까? 아직 안 됐단 말, 아직 안 됐다.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자,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걸 부종성의 완화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채무가 소멸되면은 저당권이 소멸되고 채무가 이전되면은 저당권도 이전되는데, 자, 여기서 건저당에서는 채무가 소멸되거나 채무가 이전되더라도 저당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부종성의 완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채권이 잠시 소멸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존속한다. 자, 양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자, 건저당의 왼쪽에 공란에 특징 해가지고 한번 적어보세요. 특징. 첫째, 설정 계약 외에 기본 계약이 존재. 설정 계약 외에 기본 계약이 존재. 그 다음 두 번째, 불특정 다수의 채권. 불특정 다수의 채권. 괄호하고 정감 변동.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산기. 네 번째, 채권 최고액. 이 네 가지가 건저당의 특징입니다. 자, 첫째는 기본계약이 있고, 두 번째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이 있고, 세 번째는 결산기가 있고, 네 번째는 채권 최고액이 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357조 1항의 최고액의 동그라미를 딱 치시고, 최고액. 책임의 한도액 X, 우선 변제의 한도액 O. 자, 최고액의 의미는 책임의 한도액이 아니고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 해놓고 또 그 옆에다가 필요적 등기사항 세 가지를 적어주세요. 건저당의 필요적 등기사항 세 가지. 첫째, 건저당 취지.
두 번째 채무자, 세 번째 채권 최고액. 그거는 반드시 등기된다. 하나만 빠져도 건저당권 등기는 무효로 간다. 자, 필요적 등기사항 세 가지가 뭐라고요? 건저당 취지, 채무자, 채권 최고액 이렇습니다. 자, 358조 저당권 효력의 범위. 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면 저당 부동산은 뭐냐? 원물이다 이 말이죠. 저당권의 효력은 원물에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을 보면은 원물, 부합물, 종물 이렇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도 있다. 안 미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줄 것이고, 부합된 물건과 종물 줄 것이고, 설정 전후를 불문, 등기 여부를 불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성전에 들어왔던 설정 후에 들어왔던 등기되어 있던 등기 안 되어 있던 부합물이면 종물이면 무조건 미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종물에 다시 동그라미. 종물에 종권도 유추 적용한다. 종권. 주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종권에도 미친다. 그래서 이걸 종권 이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종물 대신에 종권이 들어가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359조 저당권의 효력은 과실에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치는 게 원칙이다. 저당권의 효력은 과실에 안 미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뭐를 하면은 압류를 하면은 압류된 저당 부동산의 과실에는 미친다. 그래서 괄호 안에 압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하는 과실,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압류가 있은 후에 과실에 미치는 것이지 압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당 부동산의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자, 밑에 괄호는 제3자, 그 밑에는 통지.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세제 조례는 제3자, 넷째 조례는 통지. 자, 360조 피담보 채권의 범위. 자,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범위 5개입니다. 원본. 자, 1억을 빌려줬다. 1억. 연 2%다. 이자. 계약에 위반하면은 1,000만 원 내자. 위약금. 변제기에 변제를 안 하면은 연 몇 프로다. 그 지연 이자.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 비용. 그래서 피담보 채권, 즉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5개다.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 다음에 저당권의 실행비용. 자, 이자는 정상이자 이렇게 쓰시고, 정상이자. 정상에 쓰시고 무제한 담보. 그 다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다른 말로 지연이자. 지연이자는 무제한이다. 1년분이다. 1년분. 그 다음 저당권 실행비용에 들어가는 것은 감정평가비용, 경매비용 이런 겁니다. 그런 걸 5가지를 저당권이 담보한다. 둘째 줄에 그러나 지연배상, 지연배상이 다른 말로 지연이자입니까? 그죠? 지연배상이나 지연이자는 같은 말이다. 지연이자,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에 1년분에 하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1년분에 하나여. 자, 1년분에 하나여 그 줄을 딱 꺼보시기 바랍니다. 1년분에 하나여 줄을 끄시고 채무자나 설정자에 대한 제한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제한임. 1년분의 하나야 이 말은 채무자에 대한 제한도 아니고 설정자에 대한 제한도 아니고 뭐 제3자에 대한 제한이다. 이때 제3자의 대표가 후순위 저당권자다.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하고 관련해서만 1년분에 한해서 받아가라 이 말이지, 채무자와 설정자에 대해서는 1년분에 한해서 받아가라가 아니고 무제한 받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년분에 하나여는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 제한이다? 제3자와 관계에서, 후순위 저당권자와 관계에서. 자, 361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 즉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 이게 역시 뭐야? 저당권의 부종성 원리입니다. 저당권의 부종성.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도 없고 다른 채권에 담보로 할 수도 없다. 자, 362조. 자, 362조는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입니다.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하나는 물권적 청구. 그 다음 두 번째는 손해배상 청구. 세 번째는 뭡니까? 적시 변제 청구. 네 번째는 뭘까요? 담보물 보충 청구. 이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저당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 방법 4가지 뭐요? 물권적 청구, 손해배상 청구, 적시 변제 청구, 담보물 보충 청구 4가지.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가 규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담보물 보충 청구. 담보물을 보충해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럼 틀렸습니다.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래서 저당물 보충 청구는 설정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설정자에게. 저당물 보충 청구.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는 저당권자는 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 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저당물에 대한 담보물 보충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이렇게 부릅니다. 저당권 침해가 있을 때 구제 방법 중에 4번째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괄안에 뭐가 들어간다요? 현저히 감소, 원상 회복, 상당한 담보 제공. 제일 중요한 것은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 귀책 사유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보충 청구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설정자의 잘못으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됐을 때 그때 보충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고. 자, 363조 저당권자의 경매 청구권, 경매인. 자, 1항에 저당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강제경매다, 임의경매다. 임의경매. 자, 2항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자,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이 사람 뭐랍니까? 제3취득자. 제3취득자도 경락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3취득자. 그 제3취득자도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제3취득자. 제3자로서 취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갑이 지금 을에게 1억을 지금 대여를 했습니다. 대여. 을에게는 토지가 2억짜리가 하나 있네요. 이렇게. 자, 당연히 갑은 을의 토지에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저당권자입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채무자이면서 저당권 설정자 이리 됐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지금 물건을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2억짜리 이렇게. 자, 여러 가지로 넘길 수 있는데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요. 지상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뭐를? 전세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갑하고 을 사이에 무슨 계약이 있을까요?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뭐랍니까? 소비대차 계약. 또 무슨 계약이 있습니까? 저당권을 설정했죠.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갑과 을은 계약의 당사자. 당사자이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제3자로죠. 제3자로서 취득했죠. 그래서 뭘 한다? 제3취득자 이렇게 부르줍니다. 제3취득자.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소멸합니까? 계속 이렇게 따라갑니까?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리도 난다 그랬습니다. 저저저 한다. 저저저. 이게 이제 귀신 소리다. 이렇게 귀신 소리. 귀신 중에서도 물귀신 소리입니다. 물귀신. 물귀신 하니까 물에서 나오는 귀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건 따라다니는 귀신이다. 물건 따라다니는 귀신. 자, 이게 제3취득자입니다. 우선 개념을 잡으시고 그러면 이 사람 잘 보세요. 제3취득자는 2억을 다 주고 사버린다. 이때가 문제가 돼요. 2억을 다 주고. 그러면 2억을 다 주고 샀으면 을이 뭐 해야 됩니까? 2억 중에서 1억을 갚아서 저당권을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 2억을 다 받고 을은 1억을 갚았다. 배신했다. 배신하니까 갑이 뭐 해버립니까? 경매 신청하죠. 경매 신청하면 이 토지가 어디로 날아가 버립니까? 경락인한테 날아가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제3취득자가 완전히 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망했습니까? 2억 날리고 토지 날리고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병을 제3취득자를 어떻게 하면 보호할 것이냐 이게 제3취득자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한다는 말은 이 사람이 소유권을 뺏기지 않도록 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 뺏기지 않도록 해준다는 말은 소유권을 지가 차지하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첫째가 뭐예요? 병 스스로가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뭐랍니까? 경매인 자격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조문입니다.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또 두 번째. 자,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소멸시키면 되잖아요. 맞죠?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소멸시키면 저당권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S한테 뺏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을을 대신해서 돈을 갚아서 채권 없애고 저당권을 소멸시키면 된다. 이걸 뭐랍니까? 대위변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대위변제권이 있다. 대위변제권. 대위변제권. 자, 대위변제권에는 논점이 세 가지입니다.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채무자.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두 번째, 변제기 전에는 할 수 없다. 원래 채무자가 갚을 때는 변제기 전에도 된다 되죠. 이 사람은 기한 이익을 포기해서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갚을 때는 변제기 전에는 안 된다. 그 다음 모든 채권액을 다 대위에 변제할 필요가 없다. 360조 뭐만 피담보채권액 그것만 대위 변제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자, 만약에 지연이자가 만약에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 봅시다. 3천만 원. 자, 지연이자가 3천만이다. 그 3년치다. 3년치. 3년간 지연했거든요. 그러면 1년치는 얼마입니까? 간단하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그러면 을이 총 갚아야 할 채무는 얼마입니까? 1억 3천. 피담보 채무는 얼마입니까? 1억 1천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을 대위해서 갚을 때는 1억 3천을 갚을 필요가 없고 얼마? 1억 1천만 갚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 3천을 갚을 필요가 없고 1억 1천만 갚아도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놈이 변제해서 저당권을 소멸시킬 때는 얼마를 갚아라? 1억 3천. 아시겠죠? 그래서 을이 소멸시키는 거하고 병이 을을 대신해서 소멸시키는 거하고 차이가 크단 말이야. 을은 1억 3천을 다 갚아라. 병은 1억 1천만 갚아라. 그리고 을은 변제기 도래 전에도 된다. 병은 변제기 도래 전에는 안 된다. 그런 차이점을 잘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363조 2항의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즉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왜? 제3취득자 보호 방안. 자, 뒤로 보시죠. 자, 364조가 대위 변제권입니다. 대위 변제권. 자,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이분을 뭐란다?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저기서 1억 3천이다, 1억 1천이다, 1억 1천, 1억 1천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제3취득자의 대위 변제권이다. 이렇게 하면 대위 변제권. 잘 기억하시고 대위 변제권. 자, 그 다음에 365조하고 366조를 묶으시기 바랍니다. 365조하고 366조를 묶으시고 365조는 일괄 경매권, 366조는 법정지상권. 이 두 가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시 한번 보세요. 자, 제3취득자가 이 사람인데 제3취득자가 누굽니까 했을 때는 저당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로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이게 제3취득자 맞죠? 그런데 저당권을 기준으로 보면은 제3취득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을하고 병사의 요 매매를 기준으로 딱 보면 어떻습니까? 매수인, 매도인 맞죠? 그러면은 병은 을로부터 샀죠. 샀는데 을의 토지에 뭐가 붙어 있는 채로 샀습니까? 저당권. 을의 토지에 저당권이 붙어 있는 채로 샀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병은 을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자, 담보 책임으로 돌아가서 한번 물어보자 말이야. 이게 저당권으로 보면은 제3취득자 문제고 매매로 보면은 담보 책임 문제로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병의 입장에서 보면은 을의 토지에 갑의 저당권이 붙어있는 채로 샀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왜 저당권이 붙어있는 토지를 얘한테 팔았냐 책임져라 하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누가 이래 했는데 저당권은 설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매수인에게 바로 피해를 안 주잖아요. 그래서 설정만으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뭐 됐을 때? 실행됐을 때. 실행이 됐을 때 비로소 병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을 묻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담보 책임 민법 576조에 딱 들어있단 말이야. 576조. 그래서 담보 책임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보세요. 자, 366조. 그 다음에 365조. 요거는 뭐라고요?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문제. 이거는 무슨 문제? 일괄 경매. 일괄 경매 문제다. 일괄 경매권이다. 일괄 경매권. 이 두 개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자, 요거부터 그림을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A가 저당권을 5월 1일 날 딱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건물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건물이 서 있어. 언제 들어섰느냐? 요게 4월 1일 날 들어섰단 말이에요. 4월 1일 날. 이게 대전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A한테 변제를 안 해요. 돈을 안 갚아요. 이렇게. 그 A 입장에서 봅시다. 원래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갑의 토지에 저당권 잡았죠. 그런데 갑이 안 갚아. 그럼 A는 뭐합니까? 당연히 경매 신청합니다. 또는 저당권으로 경매 신청하죠. 임의경매다, 강제경매다. 임의경매. 그래서 경매 신청하니까 이 토지가 을 앞으로 경락이 돼버린다. 이 말. 경락이 8월 1일 날 돼버렸다. 그래서 토지가 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렸다. 이렇게. 자, 이게 법정지상권의 기본 틀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은 법정지상권자는 누굽니까? 갑. 법정지상권에 대한 부담권자는 누굽니까?
을. 그래서 건물주인 갑이 을의 토지의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걸 뭐요? 법정 지상권. 그래서 갑은 366조에 의해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자,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필요 없습니까? 등기는 필요 없죠. 언제 취득합니까? 언제? 예? 경락대금, 토지에 대한 그죠?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이걸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뭐요? 건물주인과 토지주인이 달라지는 순간 이런 뜻입니다. 이때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 취득합니다. 그 다음 366조 법정지상권의 3대 요건.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기준이 언제라 그랬습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죠. 설정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할 것. 맞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할 것.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요? 동일인. 같은 인간이 둘 다 소유하고 있었다. 이것도 맞죠? 갑이 둘 다 소유하고 있었다. 세 번째 뭡니까? 임의경매. 임의경매로 땅 주인과 집 주인이 달라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366조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이런 구조가 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시고 365조 일괄경매권. 자, 일괄경매권은 이제 정반대입니다. 자,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역시 저당권을 5월 1일 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이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건물을 역시 지었습니다. 6월 1일 날 지었다 이 말이에요. 왼쪽은 정반대죠. 왼쪽은 언제? 저당권 설정 전에. 오른쪽은 언제? 저당권 설정 후에 이래 됩니다. 이거는 법정 지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A는 토지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갑이 건물을 딱 지었단 말이에요. A가 경매를 신청해도 경락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토지만 경락받아도 건물 때문에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거는 저당권을 뭐 했다? 침해했다. 이렇게 봅니다. 침해. 그럼 저당권을 침해하면은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둬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호. 그래서 토지만 경매를 붙이면은 경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토지 위에 있는 지상 건물까지 한꺼번에 경매를 붙여도 된다. 이걸 뭐라고? 일괄 경매. 그러면 일괄 경매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뭐냐? 첫째,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건축이 돼야 되죠. 그죠? 건축이 돼야 된다. 당연하고. 그래서 설정 전에 해버리면 법정 지상권, 설정 후에 하면 일괄 경매권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하죠. 자, 설정자가 뭐 해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설정자가 소유. 자, 우리 조문에는 설정자가 소유 이래 안 돼 있고 설정자가 건축하여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해석하기로 설정자가 소유만 하면 된다. 따라서 설정자가 건축해도 되고 또 누가? 제3자가 건축해도 된다.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건축이 중요하다. 소유가 중요하다. 소유. 그래서 건축은 누가 하든지 상관이 없다. 이게 판례입니다. 소유만 설정자가 하고 있다면 A는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다. 됐고. 그 다음 세 번째 효과. 자, A는 일괄 경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일괄 경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자, 마칠 때가 다 돼가는 것 같다. 자, 할 수 있다. 그럼 할 수 있다 이 말은 자기가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말입니다. 권리를 가진다. 권리. 의무이다 권리이다. 권리다 이 말입니다. 권리. 할 수 있다.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일괄 경매 할 수도 있고 뭐만 할 수도 있단 말입니까? 첫째, 토지만 경매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토지만.
토지만 경매한 A도 있단 말이야. A가 축구, 바보, 오토바이가 될 수도 있잖아 이게. 예? 이게 토지만 경매를 붙이면 굉장히 불리한데 만다고 토지만 경매를 붙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A는 나는 정의의 사나이다. 저당권도 잡지 않은데 쥐까지 말라고 내가 경매를 신청하냐. 토지만 하겠다 하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토지만 했는데 마침 토지만 경락이 또 돼버렸어. 희한하게 형이 됐단 말이에요. 토지만 경락이 됐다.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봅시다. 토지를 경매해가지고 토지만 S한테 경락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토지만. 자, S는 갑한테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법정지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철거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자, S가 경락을 받은 것이 아니고 A 스스로가 경락을 받을 수도 있다. A 스스로 경락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A 스스로 경락을 받아가지고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대신에 여기는 단서가 하나 딱 분다는다. 권리, 남용이 되지 않는 한. 이 말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추상적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만 경매 붙여서 S가 경락을 받아서 철거 청구할 수 있고 스스로 A가 경락받아서 철거 청구할 수도 있고, 그죠? 다만 A가 스스로 청구할 때는 권리 남용이 되지 않아야 한다. 됐죠? 됐습니다. 자, 이게 일괄 경매 효과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둘 다 했습니다. 둘 다. 토지하고 건물을 둘 다 경매를 했다. 자, 우선 변제는 어디에만 받아간다? 여기만 받아가고 건물에 대해서는 받아갈 수 없다. 건물에 대해서는 일괄 경매만 하는 것이지 우선 변제까지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락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건물까지도 경매를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지 거기에 배당을 받아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토지에만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두 개는 반드시 동일인이 경락을 받아야 합니다. 동일인이. 예를 들어서 토지는 X가 경락을 받고 건물은 Y가 경락을 받고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주인이 달라지면 다시 또 철거되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락을 둘 다 시킬 때는 X가 둘 다 경락을 받든지 Y가 둘 다 경락을 받든지 아시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A는 토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토지만은 경매 붙여도 자기 1억에 충당이 된단 말이에요. 토지가 5억짜리단 말이야. 아시겠죠? 토지만 경매 붙여도 충분한데도 건물까지도 일괄 경매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건물까지 경매를 하는 것을 과잉 경매를 합니다. 과잉 경매. 쓸데없이 한다 이 말입니다. 토지만 해도 충분한데 건물까지도 한다. 이걸 뭐라고? 과잉 경매. 과잉 경매는 원래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 금지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일괄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논점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일괄 경매하고 366조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조문 한번 보실까요? 자, 365조 정확하게 보세요.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 청구권. 자,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후 돼 있죠. 후 해야 뭐요? 일괄 경매다. 설정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때는 이래 돼 있죠. 그 조문에는 설정자가 축조한 때는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조문에는 설정자가 축조하여 소유한 때는 이런 뜻입니다. 원래. 설정자가 축조하여 소유한 때는 이런 뜻인데 결국 우리 판례는 설정자가 축조해도 되고 누가 축조해도 되고 제3자가 축조해도 되고 설정자가 소유만 해도 일괄 경매는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조문하고 전혀 다르게 되어 있다. 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한 때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일괄 경매 청구다. 그러나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자, 화살표에 뭐라 써놨습니까? 제3자가 축조하고
설정자가 소유하게 된 경우도 일괄 경매에 포함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최신 판례입니다. 자, 366조 밑으로. 자,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이때 경매는 저당권 실행의 임의 경매를 이야기합니다. 저당권 실행의 임의 경매.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즉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 말이죠. 달라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법정 지상권은 무조건 뭐한다? 약정 지상권은 지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무상이 원칙이죠. 그러나 법정 지상권은 유상입니다. 대신 지료는 어떻게 정한다? 당사자 청구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366조는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토지 주인은 건물 주인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366조 법정지상권이다. 그럼 이 조문을 보고 세 가지 요건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첫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이미 존재하고,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지상 건물을 소유했고, 저당물의 임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 주인과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그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즉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366조의 법정지상권이다.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 따라서 포기 특약은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철거 특약이 없을 것, 이거는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래 됩니다. 이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하고 차이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4대 요건은 뭡니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4대 요건. 첫째, 처분 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할 것. 두 번째, 처분 시에 동일인이 건물과 토지를 소유할 것. 세 번째, 임의 경매 외의 사유로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질 것. 또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것. 이래 됩니다. 그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366조는 기준이 처분시이다, 저당권 설정시다. 저당권 설정시 이렇게 됩니다. 자, 367조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좀 전에 제3취득자를 봤는데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 보존비는 필요비, 개량비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203조 1항 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조가 뭔지 아십니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비용 상환 청구 규정입니다. 203조. 자, 203조 1항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자, 367조 앞에다가 제3취득자의 우선 상환권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제3취득자의 우선 상환권 썼죠? 써놓고 그 옆에다가 물상 보증인에게는 없음. 그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제3취득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우선 상환권이 있는데 물상 보증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우선 상환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상 보증인하고 제3취득자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물상 보증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상 보증인. 채무자를 위해서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죠. 그죠? 채무자를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아닙니까? 물상 보증인. 그럼 여기 그림을 잠시만 한번 볼까요? 잠시만. 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갑의 을에게 빌려줬는데 즉 채권자이고 이 사람은 채무자이고 이 사람은 설정자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병의 토지에 저당권을 이렇게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자 이렇게 됩니다. 이 병을 뭐라고 한다? 채무자 아닌 사람이죠. 채무자 아니면서 설정을 했죠. 이 사람을 우리는 물상보증인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상보증인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니고 갑이 잘 보세요. 갑이 을에게 역시 1억을 빌려줬습니다. 1억을. 근데 을에게 토지가 있었어. 여기에 갑이 저당권을 잡고 있었어. 그래서 갑은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이다. 이 사람 누굽니까? 채무자이면서 뭐요? 저당권 설정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을로부터 이 토지를 병이라는 사람이 넘겨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은 뭐를 취득할 수도 있고 소유권, 지상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뭐 전세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이 병을 뭐라 합니까? 제3취득자, 제3취득자. 위치를 잘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닌 설정자, 그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 하고 제3취득자는 저당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로서 요런 권리를 취득한 자, 이게 제3취득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경매가 됐다 이 말인데 경매가 되는데 제3취득자가 이 물건의 비용을 지출했단 말이야. 에? 비용을 지출해 가지고 이 물건을 더 좋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경매가 돼 가지고 날아가 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출된 비용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3취득자가 지출한 비용은 경매 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받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이게 뭐요? 제3취득자의 우선 상환권. 근데 물상보증인의 이 토지도 날아갔습니다. 지금 S한테. 근데 물상보증인이 여기다가 비용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매대가에서 물상보증인은 우선 상환권이 있다 없다?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비슷한데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이가. 그래서 제3취득자는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우선 상환권이 있고 물상보증인은 우선 상환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 차이를 잘 아셔요. 자, 그래서 367조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자, 괄안에는 필요비, 유익비, 맨 밑에는 경매대가 이렇습니다.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 이때 우선 상환권은 자, 사망의 203조 1항 2항은 준용이 되는데 203조 3항은 준용이 안 된다. X 해놨죠 제가. 상환기간 허여. 유익비에 관해서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그거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3취득자는 유익비에 관해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는 있는데 상환기간 허여 제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공동저당은 좀 이따 보시고 369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부정성.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한다. 부정성. 자, 채권의 동그라미, 저당권의 동그라미. 채권은 주인, 저당권은 종. 주인이 있어야 종이 있고, 주인이 죽으면 종도 죽고, 주인이 어디 놀러 가면은 종도 즉시 따라다니고, 이게 뭐야? 주종관계입니다. 즉,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있고, 채권이 소멸하면은 저당권도 소멸하고, 채권이 남에게 이전되면은 저당권도 따라서 이전된다. 자, 채권이 이전되면은 저당권도 따라서 이전된다. 이걸 따로 떼내서 수반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수반성도 넓은 의미에 뭐가 들어간다? 부종성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71조. 자,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됩니다. 저당권의 대상은 세 가지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뭐 소유권은 부동산 이렇게 됩니다. 자, 저당권의 대상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또는 지상권, 전세권. 자, 1항.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2항.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케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지상권,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잡고 있는데 주인이 함부로 지상권, 전세권을 없애버리면 저당권자가 피해를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잠시 보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아직 공동저당 할 거 많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자, 설정자고 이렇게 설정자고 을이 있습니다. 을이 전세권자 또는 지상권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병이란 사람이 뭘 잡았단 말입니까? 저당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갑의 소유물에 잡은 것이 아니고 을의 사용권에 잡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세권, 지상권도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상이 된다. 그럼 이런 경우에 병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돈 빌려줬습니까? 을한테 돈 빌려주고 을의 전세권과 을의 지상권에 잡았죠.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이 함부로 전세권과 요 지상권을 소멸시키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소멸이 돼버리면 쥐도 날아가 버리잖아요. 병한테 무슨 잘못이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병의 동의 없이는 갑은 을의 전세권과 지상권을 소멸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은 중간에 끝에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전세권을 소멸케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368조 공동저당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저당. 자, 공동저당 그 공란이 있으면 연습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따라서 공동저당 이거는 뭐 항상 그 그림을 그려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자, 갑이 을에게 1억을 대여했습니다. 을한테는 토지가 하나 있었고 건물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1억짜리고 1억짜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쪽에 저당권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양쪽에. 요걸 뭐랍니까? 공동저당이라 합니다. 공동저당. 아시겠죠? 공동저당. 채권이 몇 개입니까? 채권 한 개죠. 그래서 채권자는 갑 1억, 공동 저당권자는 갑. 이거는 뭐요? 채무자. 또 공동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순위 해가지고 1순위 갑 1억 갑 1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2순위로 병이 5천 정이 5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공동저당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딱 튀면은 무조건 이 그림을 딱 그려놔라 미리.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주고 토지하고 건물에 잡았다. 근데 토지에 대해서는 갑이 1순위, 병이 2순위, 건물에 대해서는 갑이 1순위, 정이 2순위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2순위가 되겠죠, 그죠? 2순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갑은 그죠? 배당받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시에 신청을 합니다. 동시에 신청. 이시신청. 동시에 신청한다 이 말은 토지와 집을 한꺼번에 경매로 넣는다 이 말이고 이시에 신청은 하나를 해보고 부족할 때 나머지를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시 신청. 자, 동시 신청의 경우에는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받아갑니다.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그럼 동시에 신청해 볼까요? 자, 여기서 얼마 받아갑니까? 동시에 붙였습니다. 얼마? 5천. 여기서 얼마? 5천. 그러니까 5천원 남아있죠 아직. 갑이 5천 받아가 5천 남아있죠. 병이 5천을 먹고 갑이 5천 받아갔죠. 5천 남아있죠. 정이 5천 먹고 다 끝납니다. 그래서 동시에 신청하면은 갑이 양쪽에 5천 5천씩 받아가고 병과 정도 뭐야 5천 5천씩 받아가고 깨끗하게 끝납니다. 깨끗하게. 깨끗하게 끝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지금 조문에 안 나와 있어. 요게 을다시의 집이다 이렇게 돼 버렸어. 을다시. 누구의 집이다?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의 집이면은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동시 신청이라도 지금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채무자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받아가고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서 받아가죠. 그러면 1억을 여기서 다 받아갔다 그러면은 물상보증인 재산에는 받아간다 안 받아간다? 안 받아간다 이래 됩니다.
만 여기서 9천만 받아간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 1,000만. 5천원, 6천원 받아간다 그러면 4천만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동으로 저당권 실정할 때도 물상 보증인이 우선된다 이런 판례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물상 보증이 들어와도 5천, 5천 이리 받아갔단 말이에요. 5천, 5천 동시에 신청할 때. 근데 지금은 어떻단 말입니까? 채무자 재산에 우선적으로 받아가고 못 받은 부분에 한해서 물상보증인 재산에서 받아간다. 아시겠죠? 여기서 8천 받았다. 여기 얼마? 2천 이래 됩니다. 자, 여기 하시고 물상보증. 자, 이게 동시신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시신청 가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잘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요 토지만 경매를 신청합니다. 토지만 경매를 신청해서 1억을 다 받아갑니다. 다 받아가요. 갑은 끝났죠? 그러면은 누가 좀 불쌍해 보입니까? 병이죠. 병은 한 부도 못 받죠. 1억을 다 받아가니까. 그럼 병을 보호해야 되겠죠. 병을 보호합니다. 병을 보호한다. 병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요 토지에, 요 집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만 경매를 신청했죠. 근데 집에도 경매를 신청했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었다? 5천까지. 그래서 병이 갑을 대위해서 갑을 뭐해서 대위해서 5천을 받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뭐랍니까?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이렇게 합니다. 368조의 2항이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자,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둘 다 뭐여야 한다? 채무자 소유여야 한다. 두 번째, 둘 다 뭐여야 한다? 부동산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자, 따라서 대위가 되려면은 요게 물상 보증인 집으로 돼버리면은 대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또 다른 채무자 재산으로는 대위할 수 있지만 물상 보증인 재산으로는 대위할 수 없다. 그래서 물상 보증인은 동시 신청할 때도 우선적으로 보호되고 이시에 신청할 때도 우선적으로 보호되고 이렇습니다. 이걸 물상 보증인 우선설 이렇게 부릅니다. 결국 물상 보증인이 아니고 저기 갑이라는 사람이 잘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요 토지만 경매를 붙여가지고 1억을 싹 다 받아갔을 때 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겠냐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호한다? 갑이 동시에 신청했다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5천의 범위 안에서 병이 갑을 대위해서 받아간다. 이걸 말한다.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가 되려면은 둘 다 채무자 소유, 둘 다 부동산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채무자 소유가 아니고 물상 보증인 소유 이래 돼 버리면은 대위가 안 된다. 그리고 둘 다 채무자 소유가 맞아. 근데 하나는 이게 집이 아니고 선박이야, 선박. 실제 판례가 있죠. 이런 경우에도 대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자, 한번 읽어봅시다. 368조. 자, 1항에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게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 이게 동시신청 동시배당. 자, 동시에 배당하는 때는 어떻게 배당받아 간다?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5천, 5천씩 받아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2항을 보겠습니다. 전항의 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이걸 뭐랍니까? 이시신청 이시배당. 자, 동그라미 1항은 동시신청 동시배당. 동그라미 2항은 뭐요? 이시신청 이시배당. 이시배당 하는 경우에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맞죠? 갑이 토지에만 경매를 붙여서 1억을 다 받아갈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 1억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 저 그림에서 누굽니까? 병이죠, 병. 그 경매한 즉
채무자 토지에 대해서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 병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공동 저당권자 아닙니까? 자, 그래서 병은 갑이 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그게 얼마입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의 한도에서 갑을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걸 뭐란다?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조문 자체. 동그라미 양. 자, 동그라미 1항은 동시신청 동시배당, 동그라미 양은 이시신청 이치배당. 그러면 이시신청 이시배당 동그라미 양을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규정이랍니다. 자, 이 항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전항의 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 즉 토지만 경매해서 1억을 다 받아가는 경우에 그 대가에서 1억 전부를 변제받아갈 수 있다. 맞고, 이 경우에는 그 경매하는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 병, 차순위 저당권자 병은 선순위 저당권자 갑이 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다른 부동산, 즉 집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얼마? 5천. 5천의 한도에서 갑을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조문 자체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물상보증인이 나오면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라는 말은 여기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물상보증인이 등장시키는 걸 굉장히 중요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이 딱 튀어나오면은 요게 시험에 나왔을 때 이게 채무자가 아니고 을다시라고 표현되는 순간 정신이 바짝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정신이 들어야 된다? 무조건 물상보증인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동시에 경매를 신청해도 우선하고 이시에 경매를 신청해도 우선하고. 자, 동시에 신청했을 때 똑같이 5천 받아간다, 아니면은 채무자 재산부터 받아간다. 채무자 재산부터 받아가고 부족한 부분 대해서 물상보증인 재산에서 받아간다. 아시겠죠? 이시 신청할 때는 이시 신청 갑은 을의 토지에 경매를 신청해 1억을 다 받아갔어. 1억을 다 받아갔어. 병은 빵이죠. 그럼 병을 어떻게 구제를 하겠는가? 병은 갑을 대위해서 을의 집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을의 집에. 근데 을의 집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 을이 아니고 을다시가 돼버리면 대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대위가 되려면은 둘 다 채무자 소유야 하고 둘 다 부동산이 돼야 하고. 그래서 이게 물상보증인이 돼버리면은 둘 다 채무자 재산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대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둘 다 채무자 재산은 맞아. 근데 하나는 토지고 하나는 선박이야. 그래도 대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관계를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로 보시고 오늘 주말인데 고생 많았습니다. 하여튼간에 뭐 오늘 와가지고 시험 떨어지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문제집 가지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